강제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솔직히 여자 사람 냄새가 너무 그리워서요.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제 품에 안겼어요. 온기가 전해졌죠.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전 그녀를 안았어요. 마치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두 사람처럼요. 이게 죄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부산 범일동에 사는 택시기사 오태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청춘과 사랑은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불빛이에요.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볼게요. 2023년 11월이었어요. 부산 앞바다에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던 때였죠. 전 올해 57살이고 택시 핸들을 잡은 지 18년째예요. 아내 미경이가 집을 나간 건 3개월 전이었어요. 이유요? 딱히 없었어요. 그냥 지쳤다고 했어요. 저랑 사는 게요. 전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전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적은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 같았으니까요. 손목이 아프기 시작한 건 아내가 떠난 직후부터였어요. 핸들을 잡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팔 전체로 퍼졌어요. 병원에서는 손목 터널증 후군이라고 했어요. 수술을 권했지만 전 거부했어요. 택시를 못 몰면 먹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손님을 내려드리고 범일동 골목을 지나가는데 희미한 간판 불빛이 보였어요. 정신 마사지샵이라고 적혀 있었죠. 낡고 허름한 건물 2층이었어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손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차를 세웠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고요.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은은한 조명에 라벤더 향이 났죠. 그리고 거기 카운터 뒤에 그녀가 있었어요. 한수진. 그게 그녀의 이름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눈가에 작은 주름이 있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차분하고 깊은 느낌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부드러운 말투였죠. 전 손목을 보여줬어요. 그녀는 제 손을 가만히 잡더니 이곳저곳을 천천히 눌러봤어요. 이 근육은 오래 참고 사신 분이에요.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제 아픔을 알아봐 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정신 마사지샵을 찾게 됐어요. 수진 씨는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제 손목과 어깨를 풀어주곤 했죠. 하지만 가끔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손님, 혼자 사세요? 네. 최근에요. 힘드시겠어요? 그게 다였어요. 더 묻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저도 수진 씨에 대해선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 작은 가게를 혼자 운영한다는 것, 손님이 많지 않다는 것, 가끔 피곤한 얼굴로 웃는다는 것 정도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11시쯤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범일동 골목을 지나가는데 정신 마사지샵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보통 9시면 문을 닫거든요. 차를 세우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는 것 같았어요. 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손잡이를 돌렸더니 열렸어요. 안에 수진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떨림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천천히 다가가 그녀 곁에 앉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님,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괜찮아요. 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어요. 울다가 웃는 얼굴이었어요.
손님들이 다 나가고 나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매일 밤이 이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전 알았거든요. 그 외로움이 뭔지요.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밤마다 느끼는 그 공허함을요. 저도 매일 밤 혼자였으니까요.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전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위로의 의미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제 품에 안겼어요. 그냥 잠깐만. 사람 냄새가 그리워서요. 숨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온기가 전해졌죠.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전 그녀를 안았어요. 꼭요. 마치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두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린 선을 넘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전 택시 안에서 눈을 떴어요. 정신 마사지샵 앞 골목에 차를 세워둔 채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핸들에 기댄 채 몇 시간을 그렇게 있었는지 목이 뻐근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창문 너머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어젯밤이 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 알고 있었어요. 제 옷에서 나는 라벤더 향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그녀의 온기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린 정말로 선을 넘었던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두려웠다는 게 맞을 거예요. 57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내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걸 느낀 안도감이요. 저는 차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범일동에서 수영구까지는 30분 거리예요. 그 30분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수진 씨를 다시 만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야 하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상했죠? 전 분명히 문을 잠갔었는데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소파에 그녀가 앉아 있었어요. 미경이었어요. 제 아내요. 3개월 만이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았어요. 표정은 담담했어요.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그냥 텅 빈 얼굴이었죠. 어디 갔다 와요? 미경이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택시. 밤샘 운행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미경이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거짓말 티나요. 당신 원래 거짓말 못하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킨 걸까요? 하지만 미경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들고 일어섰죠. 집 정리하러 왔어요. 내 짐 싸가려고요.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게요.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도 감정의 폭발도 없었어요. 18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헤어질 수 있다니요. 아니, 어쩌면 우린 진작에 끝난 사이였는지도 몰라요. 그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미경이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잡을 수도 없었고 잡고 싶지도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죠. 마치 오래된 집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전 다시 정신 마사지 샵으로 갔어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문을 열자 수진 씨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어젯밤이 없었던 것처럼요. 전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색하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했었거든요. 시술대에 누웠어요. 수진 씨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어젯밤처럼요. 그녀는 조용히 제 팔을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라벤더 향이 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수진 씨가 입을 열었어요. 손님, 어젯밤 일은 잊어주세요. 제가 너무 약해져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사과가 필요한 일이었나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전 오히려 감사했어요. 수진 씨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손님도 외로우세요? 네. 많이요. 짧은 대화였지만 많은 걸 나눈 것 같았어요. 우린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우릴 버렸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전 거의 매일 정신 마사지 샵을 찾았어요. 명목상으론 손목 치료였지만 실제론 수진 씨를 보고 싶어서였죠. 우린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수진 씨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좀 있다 가시면 안 될까요?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수진 씨가 차를 내왔어요. 국화차였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죠. 손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수진 씨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에겐 전 남편이 있었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갔다고 해요. 남은 건 5천만 원의 빚과 이 낡은 마사지샵 뿐이었대요. 수진 씨는 그 빚을 갚으려고 3년째 이곳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빚은 자꾸 늘어나요. 이자만 갚기도 벅차거든요. 가끔 생각해요. 그냥 이 모든 걸 놓아버리면 편할까 하고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꼭요. 손님, 우린 참 닮았어요. 둘 다 버림받고, 둘 다 외롭고, 둘 다 지쳐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린 세상에서 버려진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끌린 건지도 몰라요. 외로움이 외로움을 알아본 거죠. 그날 밤, 우린 다시 선을 넘었어요. 이번엔 죄책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필요했어요. 서로가요. 하지만 전 몰랐어요. 이 작은 위로가 곧 엄청난 파국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2개월이 지났어요. 전 매일 밤 정신 마사지 샵으로 갔어요. 수진 씨와 보내는 시간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됐죠. 택시 운행도 대충 했어요.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 게 기계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오직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수진 씨와 단둘이 있는 그 시간만 기다렸어요. 우린 연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복잡한 관계였어요.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받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존재였죠. 사랑이란 단어로 설명하긴 부족했어요. 미경이한테서 이혼 서류가 우편으로 왔어요. 전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18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죠.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택시를 몰고 범일동 골목을 지나가는데 낯선 차가 정신 마사지샵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번호판이 보였는데 부산 번호가 아니었어요. 서울이었죠. 뭔가 불안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차를 세우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할 거야? 또 밀리면 가만 안 둬.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협박조였죠. 전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요. 수진 씨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목소리였죠. 시간, 벌써 6개월째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번 주 안으로 300만 원 안 갚으면 이 가게 문 닫는 거 알지? 300만 원. 그게 수진 씨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을 거예요. 전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났어요. 저 남자가 누구길래 수진 씨를 이렇게 괴롭히는 건지. 문이 열렸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죠. 저를 보더니 비웃듯 웃었어요. 뭐야, 손님? 영업 끝났어. 나가. 그리고 그냥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어요.
제네시스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곧 사라졌어요. 전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 씨가 카운터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들으셨죠?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그녀를 안아줬어요. 그녀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진 씨가 천천히 몸을 떼며 말했어요. 손님, 더 이상 오시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손님까지 곤란해지실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거절당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니 알았어요. 이건 거절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걸요. 저를 지키려는 거였죠?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손님도 힘드시잖아요. 이건 제 문제예요. 제가 해결해야 해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그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요.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빚에 늪에 빠진 사람은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이자가 또 이자를 낳고 결국엔 모든 걸 잃게 되죠. 그날 밤 전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는 180만 원이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의 마지막 남은 조각이었죠. 이걸 다 써버리면 전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없었어요.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은행에 가서 180만 원을 전부 인출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몰며 손님을 태웠어요. 하루 종일이요. 밥도 거르고 화장실도 참으며 미친 듯이 운행했어요. 3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잠은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130만 원이었어요. 180만 원과 합치니 310만 원이 됐어요. 넷째 날 저녁, 전 봉투에 돈을 담아 정신 마사지 샵으로 갔어요. 9시였어요. 마침 마지막 손님이 나가는 참이었죠. 수진 씨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왜 오셨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 봉투를 그녀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300만 원이요. 아니, 310만 원이에요. 조금 더 있어요.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죠?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손님이 왜 이렇게까지? 받으세요. 제발요. 전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전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전 그냥 손님을 이용한 나쁜 여자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니었어요. 수진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우리 모두처럼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전 손님이 아니에요. 전 그냥 수진 씨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손을 맞잡은 채로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전 몰랐어요. 이 돈이 우리 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릴 거라는 걸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범일동 골목 어디선가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렸죠. 하지만 우린 알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택시를 몰고 나갔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어요. 수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짧은 감사 인사였어요. 돈을 갚았다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고요. 전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가 편해졌다니 다행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손님을 내려드리고 범일동 골목을 지나가는데 경찰차 3대가 정신 마사지샵 앞에 서 있었어요. 빨간 경광등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차를 세우고 뛰어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 앞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고요.
안에선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였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이에요. 경찰관이 제 앞을 막았어요. 하지만 전 안을 들여다봤어요. 수진 씨가 경찰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도 몇 명 보였죠. 서류를 뒤지고 있었어요. 세무조사팀 같았어요. 뭔 일이에요? 거기 있는 분은 제가 아는 사람인데. 제가 물었어요. 경찰관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수첩을 꺼냈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제 신분증을 보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경찰관이 확인하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태수 씨 맞죠? 잠깐 들어오시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왜 제 이름을 아는 거죠? 전 경찰관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 씨가 저를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제게 뭐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경찰이 가로막았죠. 한 형사가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어요. 테이블 위엔 서류 뭉치와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 사진들 속엔 제가 있었거든요. 수진 씨와 함께요. 정신 마사지샵 앞에서 봉투를 건네는 장면, 밤늦게 함께 나오는 장면, 심지어 포옹하는 장면까지요. 오태수 씨, 이 여자와 어떤 관계십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전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까요? 친구라고 할까요? 아니면 손님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 사진들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냥 치료받으러 다닌 손님이에요. 손목이 아파서요. 손님이 손님한테 300만 원 넘는 돈을 주나요? 그리고 영업시간 끝나고 밤늦게까지 함께 있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형사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손님 명단이었어요. 거기 제 이름이 있었죠. 석 달 동안 28번 방문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오태수 씨, 지금 한수진 씨는 불법 마사지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도 포함돼 있고요. 당신도 조사 대상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성매매요? 아니에요. 우린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를 위로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기자들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수진 씨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불법 영업 얼마나 했습니까? 유부남과의 관계는 사실입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력했어요. 전 그날 저녁에야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어요.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쓰고 지문을 찍었죠. 유부남이 아니라고 3개월 전에 이혼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불이 났어요. 택시회사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태수 씨, 나 지금 뉴스 보고 있는데. 이게 자네 맞나? 범일동 마사지샵 사건 말이야. 벌써 뉴스에 났다고요? 전 급하게 인터넷을 켰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범일동 불법 마사지가 떠 있었어요. 기사를 클릭했어요. 범일동 마사지샵, 불법 영업 적발.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제목만 봐도 숨이 막혔어요. 기사 내용은 더 끔찍했어요. 수진 씨를 범죄자처럼 묘사하고 있었고, 저를 피해자가 아닌 공범처럼 다뤘어요. 댓글은 더 악랄했어요. 역겨워. 유부남이 바람 피우다 걸린 거 아냐? 저런 여자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화보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세상이 우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요. 우리가 나눈 위로와 외로움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불법과 부도덕으로만 판단했죠. 다음 날 아침 택시회사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피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태수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쉬는 게 좋겠어. 회사 이미지도 있고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해고 통보였어요.
18년 동안 묵묵히 일한 제가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항변할 힘도 없었어요. 전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왔죠. 길거리를 걸었어요. 목적지도 없이요.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우린 뭘 잘못한 걸까요? 외로워서 서로 기댄 게 죄인가요? 돈을 주고받은 게 범죄인가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오태수 씨 맞으시죠? 저희 OBS 보도국인데요. 인터뷰 좀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끊었어요. 또 울렸어요. 다른 방송국이었어요. 또 끊었어요. 계속 전화가 왔어요. 기자들이었어요. 모두 제 이야기를 원했어요. 자극적인 기사거리로요. 전 휴대폰을 껐어요. 그리고 범일동 골목으로 향했어요. 정신 마사지샵 앞엔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었죠. 간판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엔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나눈 작은 위로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걸요. 세상은 우릴 용서하지 않았어요.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틀에 박힌 잣대로 우릴 단죄했을 뿐이죠. 수진 씨는 어디 있을까요? 구치소일까요? 아니면 조사받고 풀려났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울었어요. 남자가 57에 펑펑 울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무력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수진 씨를 지켜주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세상은 우릴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어요. 우린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2주일이 흘렀어요. 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나갈 수가 없었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낯설었어요. 마치 제가 다른 행성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냉장고는 텅 비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었죠. 택시 회사에서 쫓겨나고 나서 수입이 끊겼거든요. 통장 잔고는 3만 원이었어요. 그나마도 공과금 빠져나가면 마이너스였어요. 휴대폰은 계속 껐어요. 기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가끔 켜보면 부재중 전화가 30통도 넘었어요. 택시회사 동료들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대부분 위로였지만 어떤 건 비난이었죠. 형님, 그 여자한테 속은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속았다고요? 아니에요. 수진 씨는 저를 속이지 않았어요. 우린 그저 서로 필요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굴까요? 기자일까요? 아니면 경찰일까요? 전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봤어요. 태수 씨, 저예요.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수진 씨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였죠. 전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거기 그녀가 서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로요. 눈만 보였는데 퉁퉁 부어 있었어요. 가방 하나 들고 있었고요. 들어오세요. 빨리요. 전 그녀를 안으로 들였어요. 밖을 둘러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닫고 돌아서자 수진 씨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요.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요. 미안해요. 갈 곳이 없어서 여기밖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그녀를 일으켜 소파에 앉혔어요. 마스크를 벗긴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왼쪽 뺨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요?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수진 씨는 사흘 전에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대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영업정지는 피할 수 없었다고요. 정신 마사지 샵은 완전히 문을 닫았고요. 집주인이 보증금도 안 돌려줬대요. 손님 명단이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민원이 폭주했다나요. 집도 나왔어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었거든요. 이웃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전 알았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요.
세상에 잣대는 용서가 없었으니까요.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전 지금 백수였고 돈도 없었죠. 그래도 수진 씨를 내쫓을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있었죠. 수진 씨는 소파에 누웠고 전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일찍 일어났어요.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라면 한 봉지는 있었어요. 끓여서 수진 씨를 깨웠죠. 그녀는 눈을 뜨더니 멍하니 절 바라봤어요. 먹어요. 별거 아니지만. 우린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었어요. 말없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순간이 평화로웠거든요. 세상이 우릴 욕하고 단죄해도 이 작은 방 안에선 우린 그냥 두 사람이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돈이었어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꽤 많아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태수 씨한테 진 빚을 갚고 싶어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필요 없어요. 수진 씨가 가지세요. 안 돼요. 전 이걸 갚아야 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전 받을 수 없었어요. 그 돈은 수진 씨의 생존비였으니까요. 우린 한참을 실랑이 했어요. 결국 수진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수 씨는 왜 이렇게 착해요? 전 태수 씨를 망쳤잖아요. 전 때문에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전 그녀를 안았어요. 꼭요.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이요. 우린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로를 아는 채로요. 그날 오후 휴대폰을 켰어요.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오태수 씨, 저는 한수진 씨 전 남편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 남편이라고요? 제 아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 있죠? 그 여자한테서 돈 받으셨죠? 그거 제 돈입니다. 당장 돌려주세요. 목소리가 비틀렸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닥쳐요. 그 여자가 당신한테 준 돈은 제 빚으로 만든 겁니다. 이자까지 다 포함하면 800만 원이에요.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당신 집 앞에서 난리칠 겁니다. 각오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어요. 800만 원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돈을요? 수진 씨를 봤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미안해요. 전 또 태수 씨한테 짐을 지운 거예요. 전 정말 쓰레기 같은 여자예요. 아니었어요. 수진 씨는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그저 불행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세상이 짓밟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어요. 800만 원이라니요. 전 지금 3만 원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그 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밤이 되자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어요. 여러 명이었죠.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오태수, 나와. 돈 내놔. 전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일당들이었죠. 수진 씨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절 봤어요. 태수 씨, 도망가요. 여긴 제가 해결할게요. 안 돼요. 같이 있어요. 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린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어요. 점점 더 세게요. 이 문이 부서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문을 열고 맞서야 할까요? 어둠 속에서 우리 두 사람만 남았어요. 세상과 싸워야 하는 두 사람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너무 갑작이었어요. 아까까지 쾅쾅 울리던 소리가 딱 끊긴 거예요. 고요했어요. 무서울 정도로요. 수진 씨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전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가 텅 비어 있었죠. 어디 간 걸까요?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수를 쓰려는 걸까요? 휴대폰을 봤어요. 새벽 3시였어요. 119를 눌러야 할까요? 하지만 경찰을 부르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들 거고 뉴스에 나겠죠. 이미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할 순 없었어요. 잠시 나간 것 같아요. 아니면 수진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불안이 얼굴에 가득했죠. 전 그녀를 소파에 앉혔어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사실 전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전 그저 평범한 택시기사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린 한숨도 못 잤어요. 문 쪽을 번갈아 지켰죠. 혹시 또 누가 올까 봐요. 하지만 새벽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해가 떴어요. 희미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들은 찾아올 거예요. 돈을 받을 때까지요. 그날 오후, 전 결심했어요. 경찰서에 가기로요. 신고를 해야 했어요. 협박과 공갈이었으니까요. 수진 씨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죠. 경찰서 민원실은 한산했어요. 담당 형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 남편의 협박 전화와 어젯밤 일을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진술서 작성하시고 증거 제출하세요. 통화 녹음이나 문자 있으시면 좋고요. 그게 다였어요. 형사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마치 흔한 일상인 것처럼요. 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웠어요. 진술서를 쓰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수진 씨도 따로 진술을 했고요. 다 끝나고 나오니 오후 4시였어요. 배가 고팠어요. 아침도 못 먹었거든요. 근처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둘이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수진 씨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다고 했죠. 미안해요. 제가 더 잘 벌었어야 했는데. 제가 말했어요. 초라했어요. 57살 남자가 여자 한 명 먹여 살릴 능력도 없다니요. 아니에요. 태수 씨는 이미 충분히 해주셨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슬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또 전 남편일까 싶어 무시했죠. 하지만 계속 울렸어요. 결국 받았어요. 오태수 씨죠? 저는 부산사회복지관의 김정민 사회복지사입니다. 낯선 목소리였어요. 여자였죠. 한수진 씨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담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관이라고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아마 경찰서에서 연결해 준 것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틀 뒤, 우린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했어요. 김정민 복지사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따뜻한 인상이었죠. 상담실에 앉았어요. 복지사가 수진 씨에게 물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요. 수진 씨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죠. 일단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해 드릴게요. 그리고 법률 상담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전 남편 빚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 가능할 거예요. 복지사의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처음으로요. 우리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나왔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죠. 세상엔 아직 우릴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긴급 생계비로 80만 원을 받았어요. 많진 않았지만 당장 먹고 살 수 있었죠. 수진 씨는 법률 상담을 받았고 변호사가 전 남편 빚에 대해 검토 중이었어요. 희망적이라고 했어요. 수진 씨 명의로 된 빚이 아니라서 법적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전 남편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가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숨은 것 같았어요.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진 씨가 저를 불렀어요. 태수 씨, 결정했어요.
부산을 떠나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떠난다고요? 제 언니가 대구에 살거든요.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여기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태수 씨도 저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실 거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부산에선 우리 둘 다 낙인이 찍혔어요.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 당했죠. 새 출발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떠난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없으면 전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태수 씨도 같이 가실래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함께요? 대구로요? 전 망설였어요. 부산을 떠난다는 게 쉽진 않았어요. 여기서 태어나고 평생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남을 이유도 없었어요. 가족도 직장도 미래도 없었으니까요. 네, 같이 가요. 제가 대답했어요. 수진 씨가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죠. 우린 보름 안에 짐을 쌌어요. 가진 게 별로 없었기에 금방 끝났어요. 복지관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김정민 복지사가 격려해줬죠. 새 곳에서 잘 지내세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따뜻한 말이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이었어요. 버스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전 마지막으로 범일동 골목을 바라봤어요. 정신 마사지샵이 있던 자리는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어요. 우리의 흔적은 지워졌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대구에서 우린 다시 살아볼 거예요. 세상의 시선을 피해서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부산 바다가 점점 멀어졌어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태수 씨,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수진 씨가 있어서 전 살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어요. 산과 들판이 지나갔죠. 우린 말없이 손을 맞잡은 채 앞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구는 낯설었어요. 부산의 바다 냄새 대신 산의 흙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의 억양도 달랐죠.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여기선 아무도 우릴 몰랐으니까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웠죠. 수진 씨의 언니가 작은 원룸을 구해줬어요. 달서구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좁았지만 우리 둘에겐 충분했어요. 전 택시 운전 재취업을 알아봤고 수진 씨는 식당 일을 구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전 대구의 한 택시 회사에 취직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받아줬죠. 하루 12시간씩 운행했어요. 손목 통증은 여전했지만 참을만 했어요. 월급은 230만 원 정도였어요. 수진 씨는 동네 칼국수집에서 일했어요. 주방 보조였죠.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했어요. 힘들어 보였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 돌아오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죠. 우린 조용히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인사만 하고 지나쳤죠. 과거를 들킬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밤이면 작은 방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편안했어요. 그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죠.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수진 씨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 씨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전 남편이 풀려났대요. 벌금만 내고 나왔대요. 그리고 지금 대구로 오는 중이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요? 수진 씨 언니한테 물어본 걸까요? 언니한테 전화했대요. 협박하면서 주소 알아냈다고.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왜 우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우린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요. 경찰에 신고해요. 지금 당장요. 전 119를 눌렀어요. 상황을 설명했죠.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면 출동할 수 없다고요. 협박 전화만으론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까 봐요. 하지만 새벽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회사에 하루 쉬겠다고 했어요. 수진 씨도 식당에 연락했죠. 우린 집에서 대기했어요. 만약 그가 온다면 맞설 준비를 했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문 구멍으로 내다봤어요. 낯선 남자였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험상궂은 얼굴이었죠. 한수진, 나와. 숨지 말고. 전 남편이었어요.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죠. 나가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수진 씨를 뒤로 한 채 전문을 열었어요. 체인을 건 채로요. 뭐 하러 왔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전 남편이 비웃었어요. 경찰? 웃기지 마. 내 아내 만나러 온 게 뭐가 잘못됐어? 수진아, 나와. 얘기 좀 하자. 아내라고요? 이미 이혼한 사이잖아요. 전 체인을 풀지 않았어요. 돌아가세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이 새끼가 지금 내 여자 빼앗아 놓고 뭐? 너 각오해. 오늘 안 끝낸다. 그가 문을 발로 찼어요. 체인이 흔들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열릴 것 같았어요. 전 뒤를 돌아봤어요. 수진 씨가 떨고 있었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뭔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전 체인을 풀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마주섰죠. 들어와서 얘기하죠. 대신 폭력은 쓰지 마세요. 전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는 수진 씨를 노려봤어요. 야, 너 이 남자랑 잘 살고 있냐? 내가 만든 빚은 다 떠넘기고 편하게 살고 있어?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그건 당신이 만든 빚이에요. 제가 왜? 닥쳐. 부부는 빚도 같이 지는 거야. 800만 원 내놔. 안 그러면 여기서 안 나간다. 전 앞으로 나섰어요. 돈은 없어요. 우리도 간신히 살고 있어요. 돌아가세요. 전 남편이 절 밀쳤어요. 휘청거렸죠. 그리고 그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피했지만 어깨에 맞았어요. 아팠어요. 태수 씨. 수진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전 남편이 다시 주먹을 들었어요. 이번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누가 신고한 걸까요? 움직이지 마세요. 폭행 현장 목격했습니다. 전 남편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경찰이 그를 제압했죠. 수갑이 채워졌어요. 당신 누구야? 손 치워.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멀어졌죠. 한 경찰관이 남아서 저희한테 물었어요. 다쳤는지 고소할 건지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했어요. 경찰이 나가고 나자 수진 씨가 제게 달려왔어요. 울고 있었어요. 태수 씨, 괜찮으세요? 많이 다쳤어요?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참을만 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우린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떨림이 가라앉을 때까지요. 나중에 알았어요. 옆집 할머니가 신고해 주신 거였어요. 소란 소리를 듣고 119를 눌러주셨대요. 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살다 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전 남편은 폭행죄로 구속됐어요. 보석도 안 됐죠. 재판이 열릴 때까지 구치소에 있을 거래요. 수진 씨는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아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한 달 뒤, 우린 조금 더 큰 방으로 이사했어요. 투룸이었어요. 월세는 50만 원이었지만 감당할 수 있었죠. 수진 씨가 정규직이 됐거든요. 급여도 올랐고요. 방 2개가 생기자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각자의 공간이 생겼죠.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 씨가 말했어요. 태수 씨,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전 웃었어요. 당연하죠. 우린 평범하게 살 자격이 있어요. 수진 씨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찝찝했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과거는 진짜 지워진 걸까요? 그 답은 곧 찾아올 거예요. 1년이 흘렀어요. 대구의 겨울은 부산보다 추웠어요. 바람이 뼈속까지 파고들었죠. 하지만 우린 견뎠어요. 함께였으니까요. 전 여전히 택시를 몰았어요. 손목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익숙해졌어요. 아픔도 일상이 되면 참을 수 있더라고요. 수진 씨는 칼국수집에서 홀서빙으로 승진했어요. 월급도 20만 원 올랐죠. 우린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언젠가 작은 가게라도 차릴 꿈을 꾸며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침엔 같이 일어나 밥을 먹고 각자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엔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잠들었죠.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수진 씨가 쉬는 날이었죠.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담았어요. 라면, 김치, 계란, 우유. 평범한 장바구니였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오태수 씨? 돌아봤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누구였죠? 한참을 생각하다가 기억났어요. 부산 택시회사 동료였던 박성철 형이었어요. 아, 성철 형. 반가웠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과거가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야, 여기서 뭐해? 대구로 왔어? 네. 이사 왔어요. 성철 형이 수진 씨를 봤어요. 알아보는 눈빛이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잘 지내. 건강해 보이네. 그게 다였어요. 성철 형은 그냥 지나갔어요. 더 묻지 않았죠.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 씨가 말했어요. 태수 씨,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는 사람도 못 만나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과거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언젠가 또 누군가 우릴 알아볼 거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죠. 그날 밤, 전 오랜만에 부산 뉴스를 검색했어요. 범일동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했거든요. 기사들을 훑어보다가 한 제목에 시선이 멈췄어요. 범일동 재개발 확정. 낡은 골목 사라진다. 정신 마사지샵이 있던 그 골목이 사라진다고요.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우리의 흔적도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씁쓸했어요. 그곳에서의 기억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사라진다니 허전했어요. 수진 씨한테 보여줬어요. 그녀는 한참 기사를 읽더니 작게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장소가 사라지면 기억도 희미해지겠죠. 우린 정말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5개월쯤 더 지났어요. 봄이 왔어요. 대구의 벚꽃은 부산보다 늦게 폈어요. 어느 일요일, 우린 처음으로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마스크 없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거든요. 벚꽃이 흩날렸어요. 분홍빛 꽃잎이 수진 씨 머리 위에 내려앉았죠. 아름다웠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태수 씨,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어요. 가슴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있었죠. 언젠가 또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세상은 우릴 쉽게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으니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편지 한 통이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이 없었어요. 불안했지만 열어봤어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태수 씨, 한수진 씨, 당신들이 누군지 압니다. 조용히 사세요. 우린 모른 척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01호 올림. 옆집이었어요. 옆집에서 우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였을까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모른 척 해준 거예요. 수진 씨가 편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분들도 있네요.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닌가 봐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세상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위로가 됐어요. 다음 날, 전 301호 문 앞에 감사 편지와 작은 선물을 놓고 왔어요. 답장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라디오를 들었어요. 한 사연이 흘러나왔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외로움 속에서 만난 누군가와 위로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릴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어요. 아니, 우리의 이야기였죠. DJ가 말했어요.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위로는 범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잣대가 모든 걸 판단할 순 없어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우릴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수진 씨한테 얘기했어요. 그녀도 울었어요. 우린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날 밤 수진 씨가 말했어요. 태수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까요? 힘들어도 함께요. 네. 끝까지요. 짧은 대화였지만 약속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살아가겠다는요. 지금도 우린 대구에서 살고 있어요. 택시기사와 식당 직원으로요. 평범한 사람들처럼요. 가끔 과거가 찾아오지만 견뎌내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하고 가끔 두렵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요. 부산 범일동의 그 골목은 이제 사라졌어요. 정신 마사지샵도 없어졌죠. 하지만 그곳에서 나눈 위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외로움 속에서 찾은 작은 온기가요.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외로우신가요?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운가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린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세상의 시선이 두렵더라도 당신의 외로움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저와 수진 씨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